미린의 그랜드 호텔의 아침은 언제나 숨이 막힐 듯한 화려함으로 시작되곤 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매끄럽게 윤기를 내고 있었다. 로비 곳곳에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감돌며 이곳을 찾는 귀빈들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려는 호텔의 의지를 무언으로 웅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호텔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기획전략팀 사무실의 공기는 로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 긴장의 중심에는 촌스러운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회색 카디건을 걸친 이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집만 한 서류 박스를 양손에 든 채 최민석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백조들 틈에 잘못 섞여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질적이고 위태로워 보였다. 최민석 팀장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서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의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 호텔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최 팀장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까딱거리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그는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꼴을 봐야 한다며 혀를 찾고 기획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주범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거나 혹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최 팀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그 누구도 갓 입사한 계약직 사원인 서윤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이곳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았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최 팀장의 폭언을 듣고 있었지만,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에 감춰진 그녀의 눈동자는 전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박스를 집어던지고 최 팀장의 저 오만하고 기름진 얼굴에 사표를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미린의 그룹 회장의 유일한 손녀이자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룹 내부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 스스로 신분을 감추고 가장 밑바닥 부서의 계약직 사원으로 잠입하는 길을 택했다. 서윤은 최 팀장이 뱉어내는 모욕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며 그가 저지르고 있는 부정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최 팀장은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라 반드시 도려내야 할 썩은 환부 그 자체였다. 최 팀장은 서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재미가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당장 그 박스를 창고에 처박아 두고 오라고 소리쳤다. 서윤은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조롱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호텔 면접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인사팀에 뇌물이라도 쓴 것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험담을 늘어놓았다. 서윤은 복도를 걸어가며 그들의 목소리를 배경음처럼 흘려들었지만 주먹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촌스럽게 꾸민 것이 완벽한 위장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상기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화려한 명품과 세련된 메이크업을 지원한 자신의 본 모습을 그들이 알아볼 리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무시와 멸시는 그녀가 내부 정보를 캐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한 서윤은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서류 더미와 낡은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창고는 호텔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추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스캐너를 꺼내 최 팀장이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서류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난 분기의 영수증 모음이었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썰미는
그 속에 숨겨진 숫자의 불일치를 놓치지 않았다. 식자재 납품업체의 이름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실제 거래량보다 부풀려진 금액들이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스캔한 파일들을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최민석이라는 거대한 탑을 무너뜨릴 작은 돌멩이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었다. 오전 업무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또다시 묘하게 변했다.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향하며 어떤 메뉴를 먹을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윤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서윤은 익숙하다는 듯 탕비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몇 줄과 샐러드가 전부인 조촐한 식사였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마음 편한 시간이었다. 탕비실 밖 복도에서는 여직원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미리네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들은 후계자가 해외 유학파 출신의 미녀일 것이라며 온갖 상상의 나라애를 펼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밥을 씹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사무실은 다가오는 국제포럼 행사 준비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서류를 토해내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최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뒷짐을 진 채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업무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때 행사장에 배치할 화환 주문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문한 수량과 실제 도착한 수량이 맞지 않아 현장 배치가 엉망이 될 위기였는데 담당 직원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즉시 사무실로 나와 그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무능함을 질타했고 그 소란으로 인해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따지며 자신의 화풀이를 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의 발주서를 확인하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담당 직원이 당황해서 놓쳤던 납품업체의 배송 오류 코드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업체 측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 대신 유창하고 단호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추가 배송을 요구했으며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들이대며 상대를 압박했다. 통화는 3분 만에 끝났고 업체 측에서는 퀵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수량을 30분 내로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보내왔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촌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소란에 정신이 팔려있던 최 팀장과 다른 직원들은 서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단지 운 좋게 해결되었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서윤을 자신의 자리로 호출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꼬투리 잡으며 기강 회의를 운운했다. 그는 네가 뭔데 나서서 전화를 찌르냐며 주제 파악을 하라고 윽박질렀고 서윤이 해결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최 팀장은 서윤에게 벌로 탕비실 청소와 오늘 나온 전 직원의 커피 심부름을 명령했다. 그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업무 지시였지만 서윤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이러한 순종적인 태도는 최 팀장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고 그는 자신이 이 사무실의 제왕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돌아 나오는 길에 최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처를 곁눈질로 확인했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이중장부에 단서를 포착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서윤은 최 팀장이 시킨 잡무를 처리하느라 남아야 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서윤이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탕비실 바닥을 닦으며 오늘 하루 겪었던 수모를 곱씹어 보았지만 그것은 분노보다는 냉철한 오기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중에 최 팀장을 단죄할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걸레를 짜고 바닥을 문질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미린의 호텔의 간판은 붉게 타오르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안경을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잠시나마 드러난 그녀의 본래 얼굴은 지적이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호텔을 빠져나온 서윤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윤이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서윤의 비서실장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계획을 알고 돕는 조력자인 김 실장이었다. 채 올라탄 서윤은 지쳐 있던 어깨를 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로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오늘은 좀 어떠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보다 썩은 내가 더 진동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늘 수집한 자료가 담긴 USB를 꺼내 김 실장에게 건네며 보안팀에 넘겨 정밀 분석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 사무실에서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냉철한 경영인의 카리스마만이 가득 차 있었다.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의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최민석 팀장은 단순한 횡령범 수준을 넘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호텔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늘 발견한 발주서의 오류와 그가 보였던 과민한 반응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그가 안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자신을 촌스럽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면 여길수록 그의 경계심은 허술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윤이 노리는 결정적인 빈틈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VIP 행사 준비 과정에서 그가 저지를 실수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 순간을 이용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촌스러운 가발과 안경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하루의 피로와 모욕감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나온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미린의 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임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최민석의 사진에는 붉은색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지기 직전이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기업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할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일구신 미리네의 명예를 되찾는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그녀는 내일 다시 그 지옥 같은 사무실로 돌아가 미운 오리새끼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서윤은 할아버지인 회장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윤은 침실로 향하며 내일 아침 다시 쓰게 될 두꺼운 뿔테 안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가려주는 가면이자 진실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였다.
그렇게 재벌 후계자의 이중 생활은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린의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인 그랜드 볼룸 앞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대신 아수라장에 가까운 혼돈이 지배하고 있었다. 오늘은 호텔 개관 이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글로벌 투자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고 세계 각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이곳으로 집결할 예정이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기획전략팀 직원들은 무정기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마지막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역력했다. 이 거대한 행사의 실무 총괄을 맡은 최민석 팀장은 연회장 입구에 서서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격려보다는 질책에 가까웠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행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VIP 의전 명단을 최종 확인하던 막내 사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최 팀장에게 달려와 중동지역 귀빈들의 식당과 좌석 배치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고했던 것이다. 이슬람 문화권 귀빈들의 테이블에 돼지고기가 포함된 코스 요리가 배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국가 간 외교 관계가 껄끄러운 두 나라의 대표가 나란히 옆자리에 배치되는 참사가 벌어진 상태였다. 명단을 받아든 최 팀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막내 사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길길이 날뛰었다.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호텔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누구 하나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휩싸였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통역 담당자는 이미 현장에 나가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전팀은 다른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기획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랍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의전 서열을 꿰뚫고 있는 직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최 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애꿎은 서류 뭉치만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구석에서 비품을 정리하고 있던 이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호텔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직감했고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최 팀장이 직원들을 다그치며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조용히 수정 전의 문제, 명단과 태블릿, PC를 챙겨 비상계단 쪽으로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 위치한 한적한 비즈니스 센터로 들어간 그녀는 평소의 구분 등을 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각국 대사관과 수행 비서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유창한 아랍어와 격식 있는 프랑스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조율해 나갔다. 서윤은 어릴 적부터 받아온 혹독한 경영 수업 덕분에 글로벌 에티켓과 의전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메뉴를 할랄 푸드로 긴급 변경 요청하고 국가 간 서열과 관계를 고려하여 좌석 배치도를 전면 재수정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그 시각 호텔의 젊은 CEO인 강도진 대표는 행사장 점검을 위해 예고 없이 비즈니스 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평소 수행원 없이 불시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는데 이는 직원들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복도를 걷던 도진의 귀에 낯설지만 지극히 우아하고 유창한 외국어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지인 비즈니스 센터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촌스러운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여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기획팀의 그 눈에 띄게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태도는 그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도진은 숨을 죽인 채 서윤의 일처리를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꼬여있던 매듭을 단칼에 잘라내는 듯한 결단력까지 보여주었다. 통화를 마친 서윤이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쓰는 순간 도진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저 정체불명의 여직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흥미가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수정된 명단을 프린터로 출력한 뒤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나갔고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촌뜨기가 아님이 분명했고 호텔 안에 숨겨진 보석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 팀장의 책상 위에 수정된 명단과 좌석 배치도를 슬쩍 올려놓았다. 최 팀장은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하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완벽하게 정리된 명단과 주방으로 전달된 메뉴 변경 확인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본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이것을 처리했는지 물어보려던 찰나 총지배인이 행사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최 팀장은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려 서류를 가슴에 품고 총지배인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자신이 긴급하게 기지를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며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총지배인은 최 팀장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 팀장은 어깨를 으쓱대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사무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삼켰지만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 공을 인정받는 것보다 최 팀장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더 큰 약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도진 대표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최 팀장의 얄팍한 처세술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서윤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의 인정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오늘의 억울함을 훗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귀빈들은 호텔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성에 찬사를 보내며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뒷정리가 시작되자 최 팀장은 그제야 서윤을 비상구 계단으로 불러냈다. 그는 서윤을 벽으로 밀치며 네가 멋대로 내 책상에 손을 댄 것이냐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자신의 허락 없이 업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쥐새끼처럼 몰래 일을 꾸미지 말고 시키는 청소나 똑바로 하라며 서윤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쳤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최 팀장의 비열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서윤의 기가 죽은 모습을 보고서야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계단을 내려갔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금 전 최 팀장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가로챈 정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넘어 그가 업무 성과를 조작하고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차가운 계단 난간에 기대섰다. 오늘은 비록 그림자 속에 숨어 공을 빼앗겼지만 진실은 언젠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강도진 대표는 집무실에 앉아 인사팀에서 가져온 이서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에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초라한 이력서는 아까 비즈니스 센터에서 보았던 유능한 모습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았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이런 다을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윤이라는 직원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하려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비밀을 스스로 밝혀낼 때까지 기다려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운 오리 새끼가 언제쯤 백조의 날개를 펼칠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촌스러운 복장으로 출근하여 직원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강도진 대표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감지한 것은 서윤의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도진은 서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는데 그 눈빛은 마치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 거대한 호텔 안에서 유일하게 진실에 접근한 두 사람의 숨바꼭질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팀장은 법인 카드를 꺼내들며 팀원들에게 한턱 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어제 행사의 성공으로 본사 임원에게 칭찬을 들었다며 기분이 좋아진 탓이었다. 직원들은 환호를 지르며 따라 나섰지만 최 팀장은 서윤에게 사무실을 지키며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서윤은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최 팀장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해킹 툴이 담긴 USB를 포트에 꽂았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진행바가 채워지는 동안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빠르게 뛰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고 USB를 뽑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는 신용을 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최 팀장이 아닌 강도진 대표였다. 그는 놀란 토끼 눈을 한 서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도진은 서윤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그녀가 쥐고 있는 걸레와 촌스러운 안경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그 불어 실력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서윤 씨,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고 서윤은 이 남자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도진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자 이서윤은 찰나의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안경 너머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당황스러움이라기보다는 상대를 파악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에 가까웠다. 서윤은 곧바로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주말마다 방송되는 외국 영화 더빙판을 즐겨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들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취미라고 둘러댔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지만 지금의 촌스러운 외양과 어우러져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물러섰다.
그는 그녀가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도진이 사무실을 나가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최민석 팀장의 컴퓨터 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복사한 파일들이 담긴 USB는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퇴근 후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숫자와 거래 내역들은 최민석이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라 치밀한 범죄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MK 트레이딩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호텔에 납품되는 식자재와 비품의 단가를 시세보다 5배 이상 부풀려 청구하고 있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그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가 남긴 횡령의 흔적들을 붉은 펜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호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기획 전략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최민석 팀장은 아침 회의 시간 내내 서윤을 노려보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불안감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어제 자신의 컴퓨터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비밀에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더 이상 서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확실하게 제거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 파트너이자 호텔의 VIP 고객인 장 여사에게 은밀한 전화를 걸어 모종의 계획을 꾸몄다. 그것은 서윤에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도 누명을 씌워 불명예스럽게 해고하고 나아가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화려한 보석과 모피로 치장한 장 여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다. 그녀는 까다롭고 거만한 태도로 직원들을 하대하며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해댔고 최 팀장은 짐짓 곤란한 척하며 서윤을 그녀의 전담 룸서비스 담당으로 배정했다. 서윤은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고 묵묵히 카트를 밀고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장 여사는 서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었고 청소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방 이곳저곳을 뒤지게 만들었다. 서윤은 장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등에 느끼며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했지만 방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서윤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장 여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장 여사의 고함 소리에 놀란 보안팀 직원들과 최민석 팀장이 득달같이 달려왔고 복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최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당장 그녀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복도 한복판에 세워진 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의 유니폼 주머니와 카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최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하나가 서윤의 청소 카트 구석에 놓인 걸레 뭉치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장 여사는 서윤의 뺨을 올려붙일 기세로 달려들며 도둑년이라고 악을 썼다. 최 팀장은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제 증거까지 나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서윤을 향해 호텔의 명예를 더럽힌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주변 직원들은 실망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서윤은 고개를 들고 안경을 고쳤으며
장 여사와 최 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최 팀장은 뻔뻔한 태도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보안 요원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이 호텔의 VIP 고객이 착용하는 보석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호텔의 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는 묘한 말을 던졌다. 서윤의 돌발 발언에 장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최 팀장은 무슨 헛소리냐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목걸이의 세공 상태와 빛의 굴절을 지적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빛을 받았을 때 무지개색이 아닌 회색과 흰색의 빛을 주로 띄어야 하지만 저 목걸이는 지나치게 화려한 무지개 빛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큐빅 지르코니아 특유의 마모된 모서리가 육안으로도 확인된다며 루페가 있다면 당장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은 재벌계에서 자라며 수많은 진품 보석을 접해온 그녀만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장 여사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타난 강도진 대표가 인파를 해치고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며 감정사를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서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그녀의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직감했고 즉시 호텔 내 보석 매장에 수석 감정사를 호출했다. 최 팀장과 장 여사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도진의 단호한 태도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도착한 감정사가 루페를 끼고 목걸이를 정밀 감정한 결과 서윤의 말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임이 밝혀졌다. 감정사는 이것이 시중에서 몇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 여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최 팀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카트의 구조를 설명하며 자신이 청소를 하는 동선상 걸레 뭉치는 카트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급하게 물건을 숨기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복도에 설치된 CCTV의 각도를 정확히 짚어내며 누군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트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현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추리였다. 도진은 즉시 보안실에 연락해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최 팀장의 다리는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서윤의 시나리오대로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보안실에서 전송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욕실 청소를 위해 잠시 카트를 두고 방으로 들어간 사이 최 팀장이 복도를 서성이다가 몰래 카트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영상을 확인한 도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범죄 현장이었다. 최 팀장은 영상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장 여사 또한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도진은 최 팀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감찰팀에 넘겨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호텔 내에서 이런 비열한 짓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팀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최 팀장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으며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직원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사과를 하거나 놀라움을 표했지만
서윤은 묵묵히 카트를 정리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촌뜨기라고 무시할 수 없는 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도진은 흩어지는 인파 속에서 서윤을 불러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보석에 대한 지식은 교육방송에서 배운 것이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요즘 다큐멘터리가 아주 유익하다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도진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당신이 이 호텔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돕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서윤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돌아섰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도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남자였지만 어쩌면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보고서를 전송했다. 최민석 팀장의 횡령 증거와 함께 그가 저지른 조작 사건의 전말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녀는 보고서 말미에 내부에 적은 생각보다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 큰 태풍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리듯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빗속에 잠긴 호텔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최민석은 꼬리에 불과했고 이제 그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드러내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있던 고무줄을 풀어내며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렸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숨죽인 사냥꾼이 아니라 먹잇감을 향해 발톱을 드러낸 맹수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출근한 서윤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누군가가 놓아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아마도 그동안 최 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남긴 것으로 보였다. 서윤은 커피를 손에 쥐고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웃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과 정의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최민석의 빈자리를 노리고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녀는 그들 모두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감사실 조사를 받던 최민석은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려는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상무급 임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물귀신 작전을 펼쳤다. 이 소식은 즉시 서윤의 정보망에 포착되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임을 알아차렸다. 최민석의 입을 통해 더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서윤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최민석이 언급한 상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이제 싸움의 판은 기획팀 사무실을 넘어 호텔 경영진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 서윤은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조직도를 보며 다음 타겟의 얼굴에 붉은 원을 그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파문은 이제 곧 거대한 해일이 되어 미린의 호텔을 덮칠 예정이었다. 최민석 팀장이 감사실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미린의 호텔 내부에 썩은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기획 담당 박상무라는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고 징계를 유예받았으며 호텔 개관 30주년 기념 파티라는 거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는 명목하에 임시로 복귀한 상태였다. 사무실 직원들은 그가 돌아오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가 내뿜는 도끼 어린 눈빛에 눌려 누구 하나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최 팀장은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처럼 굴었는데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이서윤을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듯이 노려보며 더욱 악랄하게 괴롭힐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도진 대표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해고 대신 교묘하고 집요한 업무 폭탄으로 그녀를 말려 죽이려는 작전을 택했다. 호텔 전체는 곧 있을 기념 파티와 더불어 본사에서 파견된다는 신임 글로벌 전략본부장의 방문 소식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다. 소문에 따르면 그 본부장은 회장의 친손녀이자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녀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떠들썩하게 추측을 내놓았고 임원들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전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최 팀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박 상무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닥달하여 완벽한 의전 시나리오를 짜내느라 밤을 새웠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무와 허들의 실은 당연하다는 듯 서윤에게 떠넘겨졌다. 서여인은 최 팀장이 던져준 수십 장의 행사장 도면과 비품 리스트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그들이 그토록 목을 메고 기다리는 대단하신 본부장이 바로 자신들이 멸시하고 부려먹는 촌뜨기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 팀장이 지시한 대로 행사장의 구석진 창고를 정리하고 테이블보의 주름을 다림질하며 묵묵히 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지금 땀 흘려 닦고 있는 그 상석이 바로 며칠 뒤 자신이 앉아 그들을 심판할 자리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박 상무와 최 팀장이 이번 행사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오후 늦게 강도진 대표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 회장을 찾았을 때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카펫에 얼룩을 지우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도진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내할 셈인지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가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진심 어린 걱정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거사를 앞두고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도진은 서윤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옆에 서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며 묘한 말을 던졌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진주를 돌멩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감정사는 진흙 속에서도 빛을 알아본다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맑게 빛났다. 그녀는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호텔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뼈있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가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직감적으로 확신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윤에게 파티날 꼭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그녀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D-Day가 다가올수록 최민석 팀장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사무실 공기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을 불러내 파티 당일에는 눈에 띄지 않게 직원 휴게실이나 지키고 있으라며 엄포를 놓았다. 감히 너 같은 촌스러운 인간이 고귀하신 본부장님과 귀빈들 눈에 띄어 호텔 물을 흐리는 꼴은 못 본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 팀장은
서윤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쓰레기 봉투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이번에도 죄송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그녀는 속으로 그래, 그날은 네가 아는 이서윤은 없을 거야 라고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다. 최 팀장은 서윤이 순순히 물러나자 안심한 듯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아부 섞인 보고를 올렸다. 파티 전날 밤 서윤은 퇴근 후 비밀 아지트에서 김 실장과 마주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민석과 박상무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임원들의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 실장은 내일 행사장에 배치될 경호 인력과 동선을 브리핑하며 서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짙은 남색 벨벳 소재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보석이 수놓아진 최고급 드레스였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와도 같았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등장하는 순간 얼어붙을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처형식이 될 것이었다. 한편 최민석은 파티장 리허설을 마치고 박상무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박상무는 이번 기회에 본부장에게 줄을 잘 서야 우리 라인이 산다며 최 팀장에게 특별히 준비한 뇌물 상자를 건넸다. 그들은 본부장이 젊은 여자이니 명품이나 보석 같은 것에 약할 것이라며 저들끼리 낄낄거렸다. 그 대화 내용은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꿈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다. 최 팀장은 내일이면 자신이 호텔의 실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박상무는 회장의 손녀를 구워 삶아 그룹 내 입지를 다지려는 야욕에 불타 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미린의 그랜드 호텔은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정문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화려한 꽃장식이 입구를 가득 채웠으며 직원들은 제복을 갖추어 입고 도열하여 귀빈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사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최 팀장의 지시대로 휴게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척하다가 점심시간을 틈타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녀를 태운 검은색 리무진은 근처의 고급 뷰티 살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의 변신 과정이 시작되었다. 촌스러운 가발이 벗겨지고 윤기 흐르는 긴 머리가 드러났으며 두꺼운 안경 대신 렌즈를 착용한 그녀의 눈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변신한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기획팀의 쭈구리 계약직 이서윤이 아니라 미리어드 그룹의 적통 후계자이자 글로벌 전략 본부장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날렵한 턱선을 치켜들고 어깨를 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무진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 가면 무도회를 끝내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오늘 연설할 원고를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원고의 제목은 미리네의 새로운 미래였지만 그 내용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파티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서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곧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최민석 팀장은 연단 근처를 서성이며 본부장의 등장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박상무가 건넨 뇌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정리하며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신임 본부장을 소개하겠다는 멘트를 날렸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으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실루엣이 드러나는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연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눈부신 백색 조명이 쏟아져 나오며 실내의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빨아들였다. 그 빛 속에서 우아한 실루엣이 걸어 나올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은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박혀있는 수천 개의 보석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은 그녀의 도자기 같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자 장내에는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함께 경이로움에 찬 탄성이 낮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 누구도 이 압도적인 귀족적 기품을 지닌 여인이 며칠 전까지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던 계약직 사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미리네 그룹의 창업주인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해외에서 경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룹의 새로운 미래 글로벌 전략 본부장 이서윤 님이 입장하고 계신다는 멘트가 울려 퍼졌다. 이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장내를 강타하는 순간 연단 근처에 서 있던 최민석 팀장의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 쫑긋거렸다. 그는 자신의 부서에 있는 그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과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동명이인일 것이라 자위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옆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순간 최 팀장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최 팀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며 스크린과 단상 위의 실물을 번갈아 보았다. 안경을 벗고 화장을 했을 뿐 그 오뚝한 콧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미세한 점까지 영락없는 자신의 부하 직원 이서윤이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와 시켰던 온갖 자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옆에 있던 박상무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지 않았다면 바닥에 나뒹굴었을 것이었다. 박상무 역시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가 뒷배를 봐주며 횡령을 눈감아주던 기획팀의 말단 직원이 바로 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파티장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단상에 선 서윤은 여유로움이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고 품격 있는 어조로 인사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카리스마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며 호텔의 발전과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례적인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호텔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새로운 미리네를 만들겠다는 뼈있는 선언을 덧붙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최민석 팀장과 박상무가 서 있는 구석진 자리를 향해 꽂혔고 그 눈빛과 마주친 두 사람은 마치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녀는 능숙한 매너로 그들을 대하며 파티의 주인공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강도진 대표는 멀리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녀에게 무언의 축하를 보냈고 서윤 역시 그를 향해 살짝 눈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만의 교감을 나누었다. 도진은 그녀가 보여준 반전 드라마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된 전사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서윤은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최민석 팀장과 박상무가 숨죽이고 있는 연회장 구석이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서윤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그들 코앞까지 다가갔다. 최 팀장은 서윤이 다가오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벽으로 막혀 있었다. 서윤은 그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이는 당당한 자세로 그를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말을 건넸다. 최 팀장님, 오늘 파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녀의 말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최 팀장은 입이 얼어붙어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덜덜 떨며 고개만 숙였다.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웃음을 흘리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제가 부탁한 탕비실 청소는 다 끝내고 오신 거냐는 그녀의 질문에 최 팀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임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치욕스러운 기억의 소환이자 서윤이 보내는 확실한 경고였다. 옆에 있던 박상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윤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그는 본부장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둥 비굴한 멘트를 쏟아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악수를 무시한 채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훑어내렸다. 그녀는 박상무님이 보내주신 기획안들은 아주 흥미롭게 잘 보았다며 특히 숫자 노름이 아주 창의적이더라는 독서를 날렸다. 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겠다는 듯 획 돌아서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것은 이제 쇼는 끝났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서효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팀 직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최민석 팀장과 박상무를 포위했다. 파티에 흥겨운 음악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감사팀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두 사람에게 긴급 감사 명령서를 제시하며 지금 즉시 조사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팀장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막고 조용히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숙청은 서윤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한 치위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윤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고 태연하게 다른 귀빈들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와인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강도진 대표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 섰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정말 멋진 등장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은 마치 서윤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포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며 내일부터는 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호텔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촌스러운 안경과 옷으로 가려져 있던 시간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겪는 서름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그녀는 이제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서윤은 밤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 연회장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직원들과 바로잡아야 할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서윤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연설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유려한 선율이 연회장을 채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쇼팽의 혁명을 연주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격정적이고 강렬했으며 그것은 마치 그녀가 겪어온 폭풍 같은 시간들을 대변하는 듯했다. 연주가 절정에 달할수록 그녀의 표정은 비장해졌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연주가 끝나고 그녀가 건반에서 손을 떼자 잠시의 정적 후 터져나온 박수갈채는 아까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온 서윤에게 예전 동료였던 기획팀 직원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은 서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했다. 서윤은 그들을 차갑게 내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녀는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배려에 몇몇 여직원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서윤은 그들에게 진정한 권위는 공포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도제는 그녀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음을 확신했다.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나갈 즈음 서윤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최민석과 박상무가 조사실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한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법무팀에 연락해 한치의 관용도 없이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며 구두를 벗어 손에 들었다.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발바닥의 감각으로 느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언론이 그녀의 정체와 호텔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고 이제는 날아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뿔테 안경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전리품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안경을 쓰고 보았던 세상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윙크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이제 진짜 이서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처럼 다음날 아침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평소라면 위험 있는 자태로 앉아 거드름을 피웠을 임원들이 오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출입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박상무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옆자리는 비워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어 공포감을 더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이서윤 본부장이 강도진 대표와 함께 들어오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제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날렵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윤은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임원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별다른 인사말 없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서윤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호텔 곳곳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며 보고 들은 것들이 이 서류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선언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 계약직 사원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윤은 먼저 스크린에 최민석 팀장의 횡령 내역을 띄웠는데 그 디테일함에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최 팀장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명품 목록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날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날 최 팀장이 자신에게 찢어서 버리라고 지시했던 이면지들이 사실은 이중 장부의 원본이었으며 자신이 밤새 그것들을 테이프로 붙여 복원했음을 밝혔다. 그녀는 쓰레기통조차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의 꼼꼼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고 조롱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최민석을 변호하려던 몇몇 임원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최민석이 끌려 들어왔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몰골의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실수였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평생 종처럼 일하겠다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계약직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냐고 되물으며 그녀는 그의 애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서윤은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조차 거짓과 위선으로 보인다며 감사팀에게 그를 당장 경찰에 인계하라고 손짓했다. 최민석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회의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최민석이 사라지자 서윤의 화살은 곧바로 몸통인 박상무를 향했다. 박상무는 최민석의 단독 범행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박상무와 최민석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재생했다. 그 파일은 서윤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오던 날 그들이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기 속에서 박상무는 이번 횡령건이 마무리되면 최 팀장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비자금 세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박상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엎질렀다. 박상무는 이것은 함정이라며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서윤은 여유롭게 웃으며 그날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우연히 들은 내용을 기록한 업무 일지가 보강 증거로 채택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녀는 박상무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금융정보 분석원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 자료에는 박상무가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도진 대표는 옆에서 거들며 이미 이 모든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으며 지금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상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회의실에서의 숙청은 단순히 두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과 결탁하여
인사청탁을 하거나 납품 비리에 연루된 다른 임원들의 이름도 하나씩 호명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해당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고 개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지만 서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그녀는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보았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다며 이제 그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할 시간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결단력에 압도된 깨끗한 임원들과 배석한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미린의 호텔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수술과도 같았다. 모든 비리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이 그 자리에서 즉각 통과되었고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들을 연행해 갔다.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나가는 부패한 경영진의 모습을 보며 남은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회의실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서윤은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강도진 대표가 다가와 그녀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서윤은 커피를 받아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을 자르는 일은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도준은 그것이 당신이 좋은 리더라는 증거라며 만약 그 과정이 즐거웠다면 당신은 또 다른 괴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위안 삼았다. 그들 앞에는 폐허가 된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하여 대강당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속였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그동안 최민석 팀장과 부패 세력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억울하게 해고되었거나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당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서윤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청소용역 여사님들에게 다가가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여사님들은 본부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 장면은 권위적인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직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인간적인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서윤은 또한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리네의 주인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 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직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은 서윤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 소리는 강당을 넘어 호텔 전체로 울려 퍼졌고 굳게 닫혀있던 불신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윤은 직원들의 환호의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저녁이 되어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최민석의 사원증과 박상무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빈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며 상처받은 조직 문화를 치유해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걷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을 노크하고 강도진 대표가 들어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서윤을 이끌었다. 서윤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앞으로 펼쳐질 호텔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다. 호텔 로비를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바깥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미린의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는 이서윤이 서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미린의 그랜드 호텔에는 어느덧 따스하고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단행된 이후 호텔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하여 능력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고객을 응대하는 그들의 미소는 더 이상 매뉴얼에 박제된 가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이서윤 본부장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여 호텔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계약직 사원 시절 몸소 체험했던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만 넘기는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땀 흘리는 현장형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서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인사 채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스펙 위주와 외모를 중시하던 서류 전형을 과감히 폐지하고 오로지 직무 능력과 문제 해결력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인사팀 내부에서는 파격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학력이나 배경은 부족하지만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대거 발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알아봐준 회사에 깊은 애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호텔의 매출은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윤은 보고서를 받아든 날 임원회의에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믿은 결과라며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구속된 최민석과 박상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미린의 호텔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서윤은 뉴스 화면에 비친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내려놓았지만 그들이 남긴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권선징각의 교훈이 깊이 새겨졌고 부정직한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미린의 호텔에서 아부나 줄서기 같은 구시대적인 처세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도진 대표가 서윤의 집무실을 찾아와 잠시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냐며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호텔 뒤편에 조성된 정원을 거니며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려 놓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당신이 온 뒤로 호텔이 정말 많이 변했다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것 같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은 대표님이 곁에서 믿고 지지해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마주보며 사실 처음 비즈니스 센터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묘하게 끌렸었다고 고백했다. 촌스러운 안경 뒤에 숨겨진 그 당당하고 빛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는 그의 말에 서윤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하고 세련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그는 당신이 앞으로 써내려갈 미리네의 역사가 이 펜 끝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선물이라며 감동 어린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연인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거칠애나 조건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단한 신뢰 위에 쌓아 올린 것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다. 정원의 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계절이 바뀌고 호텔 개관 기념일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서윤은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1년 전 그곳은 그녀에게 전쟁터이자 심판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축제의 장이자 화합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직원들은 서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냈고 서윤 역시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파티장 한 구석에는 예전에 그녀가 청소하던 시절 몰래 빵을 챙겨주던 미화원 여사님이 정직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는데 서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하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고 서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미리네 호텔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과 고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연설은 유창한 언변보다는 진솔한 경험담과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 서윤은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 그녀가 선택한 곡은 격정적인 혁명이 아니라 평화롭고 희망찬 선율의 곡이었다. 건반 위를 춤추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음악은 연회장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서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그녀가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던 그날의 밤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나 분노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했다. 겉모습은 변할 수 있어도 내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촌뜨기 계약직 이서윤도 화려한 재벌 후계자 이서윤도 결국은 모두 정의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여인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 낡은 뿔테 안경을 꺼내 들었다. 한때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고 세상의 멸시를 받아내던 방패였던 그 안경은 이제 그녀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안경을 잠시 써보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윙크를 보냈다.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가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벗어 케이스에 정성스럽게 넣으며 문을 닫았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강도진 대표와 함께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출장길에 올랐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끝없이 앞으로 뻗어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빛났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듯 이서윤의 인생도 이제 막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명품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낸 단단한 내면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운 오리 새끼들이 언젠가는 자신만의 날개를 펼치고 백조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재벌 후계자를 넘어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미린의 호텔에 심어놓은 정의와 신뢰의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어 영원히 푸르게 빛날 것이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태양이 그들을 맞이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그 따스한 빛을 온몸으로 느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촌뜨기라 생각했던 그녀,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리더였다.